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계속된 한파로 인해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32일 늦은 첫 결빙으로 기록됐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리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경증 환자를 돌려보낸 만큼의 손실분을 병원에 보상해주고 그 비용을 중증 환자 치료에 투자하도록 하는 건데 삼성 서울병원 등 3곳을 상대로 시범 운영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늘 3월부터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이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 인앱 결제 외의 결제 수단도 허용됩니다. 애플은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만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아이템 구매로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업체가 거짓 공지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닷새째 이어진 한파에 한강이 이번 겨울 들어서 처음으로 결빙됐습니다. 평년보다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한 달 넘게 늦은 첫 결빙이라고 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구리 부근 한강이 흐름을 멈췄습니다. 강 표면에 생긴 얼음이 햇빛을 반사하며 빛납니다. 강의 가장자리로 가면 제법 두꺼운 얼음층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강의 공식 결빙 관측 지점인 한강대교 부근도 얇은 얼음층으로 덮였습니다. 한강 결빙의 판단은 노량진 쪽 한강대교의 2번째에서 4번째 교각이 기준이 됩니다. 상류 100m 부근이 얼음으로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결빙됐다고 발표합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예년보다는 16일, 지난 겨울보다는 무려 32일 늦었습니다. 일 최저 기온 영하 10도 이하인 날이 5일 이상 이어지고 일 최고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 때 잘 어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을 얼린 한파는 주말을 앞두고 풀렸고 다음 주까지는 한파 없는 예년의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우입니다. 겨울철 시설 하우스 재배 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에너지 저감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붉은색 윤기를 머금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장주 박혜선 씨는 매년 급등하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올겨울은 낙엽 보온 커튼 덕분에 한시름 났습니다. 머리카락 10,000분의 1 굵기의 실리카 성분 물질인 에어로겔로 만든 커튼인데 보온성과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합니다. 화학솜과 부직포 등을 섞어 만든 기존 보온 커튼보다 난방비를 40% 정도 절감했습니다. 에어로겔 자체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일단 그늘막이 형성이 별로 안 돼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기성이 다른 보온 커튼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병충해에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결합한 난방 시스템도 선을 보였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땅속 150m, 연중 15도 내외의 온기를 펌프로 끌어올려 난방에 활용합니다. 농진청은 지열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를 함께 저장해 50도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마친 뒤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하여 개발한 복합열화 온실 냉난방 시스템을 시험 온실 180제곱미터에 적용한 결과 냉난방 비용을 78%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기 줄기 사이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온도에 민감한 곳만 집중 보온하고 온도 영향을 덜 받는 곳은 저온으로 관리하는 부분 난방 기술입니다.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첫 수확 시기가 20일 빨라지고 수확량도 23% 늘었습니다. 농진청은 온실의 틈새와 파손 부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난방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완전 채식 여성은 임신 중 자가전증 발생과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가전증은 임신 후반기에 갑자기 혈압이 오르고 소변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가 나타나면서 손과 다리, 얼굴이 부어오르는 증상으로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 의대 산부인과 전문의 시그네 헤데고르 교수 연구팀이 임신 여성 65,872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의학 뉴스 포털 뉴스 메디컬 라이프 사이언스 최신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완전 채식 그룹이 자가전증 발생률이 다른 그룹들보다 높고 신생아 출생 체중이 평균 240g 적었습니다. 완전 채식 여성이 저체중아 출산 위험이 높아지는 한 가지 이유는 단백질 섭취량 부족일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팀은 추측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아 중증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은 소아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의 치료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 학회 등과 함께 최근 마이크로플라스마 항생제 내성과 임상 결과를 반영해서 2019년에 만든 치료 지침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플라스마 감염증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11월 민간 검사기관 5곳에서 검체 3,400건을 분석했더니 절반 이상에서 내성이 확인됐습니다. 개정된 지침에는 2차 치료제와 대체 치료제 선택, 병용 약제, 식품 관련 주의사항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가 담겼습니다. 질병청은 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허가사항을 초과해서 항생제를 투여했을 때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급여도 확대했습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상대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서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경증 환자를 돌려보낸 만큼 진료 손실분을 보상해주고 병원은 그 비용을 중증 환자 치료에 더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한 해 900억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을 하는 4년 동안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3월부터 유럽에서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개발자는 아이폰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체제 iOS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월부터 유럽연합에서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왔습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일삼아 왔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잘하고 싶으면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치가 뽑힐지는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인기 능력치가 나올 확률이 낮아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그러자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넥슨을 상대로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만 1,000여 명.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로는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인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게임 회사 측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확률을 조작한 사례이므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은 확률이 조작된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아이템을 속아서 사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업체가 거짓 공지로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이렇게 권익을 발현을 해야 되겠다. 이미 공정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데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어 이번 단체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용자들 손을 들어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소비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판결로서 보여준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확률 조작 논란에 휘말린 게임이 더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사이언스 레드카펫 시간입니다. 오늘도 양우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영화는 뭘까요? 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평범한 시민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총책, 그러니까 가장 우두머리죠. 이 우두머리를 잡는 과정을 그린 영화 시민 더키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좀 기대 중인데 실화라고 들었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영화 주인공인 더키는요, 운영하던 세탁소에 불이 나서 집을 잃고 돈이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좋은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은행 직원의 전화에 의심 없이 몇몇의 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보이스피싱이었던 거죠. 네. 전 재산이었던 3,200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된 이 더키는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지 않았냐라는 경찰의 핀잔을 받게 됩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나던 어느 날 더키는 이 자신을 속였던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거꾸로 받게 됩니다. 조직원의 제보 전화조차 경찰들이 믿어주지 않자 결국 더키는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돈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친구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의 본거지인 중국으로 떠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네, 그 조직원과 손을 잡았다는 건데 줄거리 좀 듣고 나니까 이게 실화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이 영화 매력 포인트가 뭘까요? 네, 그럼 가장 큰 매력은 당연히 실화라는 네.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화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물론 영화 안에서 중국으로 직접 총책을 잡으러 가는 건 허구적인 영화적 설정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진짜로 통화를 해서 이 총책을 잡는데 많은 단서를 줬던 이 김성자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영화가 예상치 못한 반전이나 화려한 액션 이런 건 없지만 실화의 힘이 되게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는데요. 영화는 이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총책을 잡겠다 이런 어떤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영화가 이제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라미란 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열연 또한 단연 돋보이고요. 또 특별한 영화를 원하는 관객이라면 약간 밋밋하고 뻔하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 영웅이라는 게 꼭 어벤져스와 같은 슈퍼 히어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시민 영웅이 보여주는 사이다 결말이 주는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영화 소재가 보이스피싱이고 또 영화 속 이야기가 사실 하나의 사례일 뿐이죠. 요즘 뭐 보이스피싱 범죄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첫 피해 신고가 생겼던 게 2006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18년 전이었죠. 예. 이때가 이 모바일 뱅킹이랑 스마트폰 보급이 막 확산되던 네. 시기에 이 보이스피싱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지난 18년 동안 기술 범죄인 만큼 관련된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스피싱 조직 대부분은 영화에서처럼 중국이나 필리핀 등 해외에다가 콜센터를 우선 두고 인터넷 전화를 걸어서 이 전화를 거는데요. 인터넷 전화 통화를 국내 이동통신 통화로 변환시켜주는 심박스 기술을 이때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분명히 콜센터를 둬서 해외에서 전화가 오지만 우리가 뭐 070이나 다른 번호로 뜨는 그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기술 때문인데요. 네. 최근에는 이 심박스 이외에도 패드와 같은 기계를 해외에 둔 채로 국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기술까지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 심박스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기존 휴대전화의 주파수와 겹치기 때문에 더 잡아내기 어려워서 보이스피싱을 완전히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악성 앱을 깔게 한 뒤에 그 앱을 통해서 통화 하이제킹, 그러니까 통화를 가로채는 기술도 있습니다. 악성 앱 설치가 유도돼서 만약에 앱이 깔리게 되면 휴대폰에서 오가는 모든 통화를 제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은 통신사 권한이 있는 앱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이제 바뀌긴 했지만 과거 API를 이용하면 지금도 사실 아직도 하이제킹 기술이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개인 상황에 맞춰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출 권유 전화를 하고 뭐 이벤트 당첨 안내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청첩장이나 동창회 일정을 알려주는 URL 같은 걸 보내는 등 사람마다 각기 맞춤형 어떤 방식의 보이스피싱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해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정말 이게 누가 당하나 싶었는데 당할 수밖에 없게 좀 만들어 놓는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AI도 보이스피싱에 활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훔치는 딥보이스 기술이 지금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음성 복제 기술은 원래 이제 범죄에 활용되는 기술은 아니고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모델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입니다. 네. 이 목소리 데이터가 우선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꾼 다음에 수치화를 한 값을 AI가 이제 인지를 하면 특정 값들을 뽑아서 원하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요. 전문가들 설명에 의하면 한 30초 정도 되는 목소리 데이터만 있으면 AI는 가짜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서부에서 딸이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려주면서 지금 너의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보내라 이런 가짜 납치극으로 돈을 가로채려 했던 일도 있었거든요. 특히나 올해는 뭐 생성형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한 만큼 더 정교한 악성 코드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생성형 AI를 이용한 음성 복제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공격이 앞으로도 좀 더 교묘해지고 복잡해지고 이렇게 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 말이 좀 들어맞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 보이스피싱 막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우선은 뭐 한 가지 기술로만 보이스피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기술로 막는 것도 어렵죠. 이래서 이제 뭐 예방하는 기술, 탐지하는 기술, 수사하는 기술 이 3박자가 완벽하게 맞아야지만 사실상 잡아낼 수 있는 건데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만약 이용한다면 휴대전화 내에 보이스피싱 시나리오에 들어갈 법한 단어들을 이 자연어 처리가 확인을 해서 문자나 악성 앱과 같은 것들을 탐지하고 경고해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요. 또 보이스피싱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앞서 그 해외 콜센터에서 심박스 기술이라고 했는데 이런 심박스를 추적해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최근에 이 카이스트 연구진이 심박스를 찾아낼 수 있는, 골라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 카이스트 연구진은 휴대전화와 심박스의 기능 차이를 활용을 해서 이 100여 개의 이동통신 단말 기종을 분류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특히나 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타입 할당 코드
변조 단말기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네. 각각이 이 타입 할당 코드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바꿔서 마치 일반 이용자처럼 네. 바꾸는 어떤 기술인데 이렇게 변조되어 있는 불법 심박수를 식별할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동통신사가 불법 심박수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원천 차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금융범죄 피해에 대해서 은행권도 책임을 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도 역시 본인 확인 추가 절차나 또 뭐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시중은행에서는 ATM기 앞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주로 ATM기 앞에서 얼굴을 가렸고 또 피해자들은 대부분 통화를 하면서 거래를 하더라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그 상황을 AI가 인지를 하고 나면 주의를 줬더니 사고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AI 관련 딥보이스 같은 이 보이스피싱은 아직 우리나라 관련 피해 사례는 없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AI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적 장치가 지금 시급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그 최근에 제 이름으로 국제전화 와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의심하고 또 끊고 확인하고 이 세 단계도 꼭 지켜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화 시민더키로 들여다본 보이스피싱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정 행동을 반복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강박 장애가 있으면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카톨린스카 의대 연구팀은 강박 장애 환자 6만여 명과 강박 장애가 없는 대조군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8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82% 높았고 이 가운데 자연사 위험은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위암과 암세포를 둘러싼 생체 환경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텍과 연세대 공동연구팀은 위암 환자에서 유래한 암 오가노이드와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실제 위암의 혈관 구조와 환경을 재현한 위암 모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은 90% 이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고 실제 위암과도 높은 유사도를 보였습니다. 또 환자별 위암 모델을 제작해 약물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실제 임상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상 전 단계에서 환자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생성형 인공지능과 시각지능 기술을 결합해서 문장을 입력하면 2초 만에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문장을 입력했을 때 이미지를 만드는 속도가 기존 기술보다 5배 빠른 초고속 생성형 시각지능 모델 3종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뇌의 시냅스와 같은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 크기를 줄여서 연산 시간과 운영 비용을 낮추고 모델 크기도 3분의 1로 축소했습니다. 네,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노인 보호구역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속도 제한과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서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단속 카메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수준 높은 운전자 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